새롭게 이렇게 조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자기 어떤 철학을 세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강의 준비하면서 즐겁게 이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질병 해방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베스트셀러, 이 책은 베스트셀러죠. 질병 해방에서. 그리고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그 피터 아티아와 비 기퍼드라는 이제 작가가 지은 건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거예요. 질병 해방에서 찾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의 5가지 비결. 어떻게 보면 이 비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그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5가지 섹터죠. 섹터. 과연 그게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하고 저도 이제 책을 이제 이 책을 한 권 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혈관력이란 책, 재작년에 제가 면역력이란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질병 해방하고 혈관 책은 두껍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면역력하고 혈관력을 냈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과속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책을 염두에 두고 내가 쓴 건 아니지만 OM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건강을 이루는 OM. OM이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마인드. 그리고 제가 우리 리더님들한테 기가 아프도록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운동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마이오카인. 그리고 잠에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잠자는 건 아마 이 호르몬을 얻기 위해서 잠을 잘 겁니다. 머리 돌려보세요. 멜라토닌. 그 다음에 우리 리더님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포가 오토파지도 잘하고 에이팝토시스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병원에 최근에 대 80대 이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70대 80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기력이거든요. 무기력하다, 기운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세포에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세포의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M이 뭘까요? 아시죠? 미토콘드리아. 그게 OM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끝날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기억했는지 볼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질병 해방책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비결, 5가지 영역도 좀 비슷해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수면. 수면 아까 뭐였죠? M으로는 멜라토닌, 운동, 마이오카인, 영양. 그 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정서 건강이 있어요. 정서 건강. 마인드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 강의 들을 거라 이 책을 주의 깊게 보신 분 알 건데, 미토콘드리아하고 좀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분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자. 분자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과학적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아까 이야기했던 수면이나 운동이나 영양은 다 생활 습관이죠.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 부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되는,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 건강 기술의 총알라고 할 수 있죠. 그 우리가 섭취하거나 주입함으로써 내 건강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자, 그걸 이제 분자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게 건강기능식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의료적인 부분이 메디슨이니까, 메디슨을 제외한 본인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섭취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인자들을 몰레큘 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질병 해방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하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듣다 보면 우리 리더님들이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철학, 방향성, 애티튜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질병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이죠. 무슨 질병 팬데믹일까요? 만성 질병입니다. 우리 리드님들이 앞으로 건강을 상실할 확률이 급성 질병으로 상실할 확률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뭐 장염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렸어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거든요. 폐렴이라든지 그런 어떤 급성 질병으로 건강을 상실하고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라든지 우리 리더님들에게 닥치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가장 큰 질병은 만성질병.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만성질환 뭐가 있습니까? 쓰리고 그다음에 암. 쓰리고에 또 이제 합병증 나타나는 게 뇌졸중 심근경색 그죠? 혈관 질환. 근데 대사 질환도 알고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영역 다 있어요. 결국 이제 대사 질환이 된다는 거는 이 각각의 어떤 세포의 어떤 대사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사질환의 대부분은 예방 가능했고 만약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포들의 대사 기능 그리고 세포들의 대사 기능을 종합하는 바로미터에서 나타나는 혈관 관리만 잘하면 우리 리더님들이 앞으로 크게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질 확률은 극도로 낮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 질환, 그래서 대사 질환, 암, 또 뭐가 있죠? 치매, 치매.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관절 질환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드문 질환들은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이 있겠지만 삶의 어떤 존엄성,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현재 우리가 알려진 질환들은 대부분 그 질환들입니다. 그런 어떤 질병들이 팬데믹처럼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의학 3.0으로 사전 대응을 하시면 뭐죠? 대부분 예방 가능하거나 그 질병에 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삶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상황까지 가는 것들은 충분히 프리벤티브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백세인의 비밀에서 조금 더 이제 좀 특이적으로 좀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래, 그걸 종합해가지고 질병 해방의 건강, 전술적인 오요소가 뭔지, 전략이, 앞에가 전략이라고 했다면 이런 전술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팬데믹은 우리가 급성기 질환이나 아니면 뭔가 수술을 요하는 구조적 질환은 현대의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뭐 암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 자, 암, 심근경색, 뇌졸중 생각해 보겠어요. 현대의학이 중요하죠.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뜬하게 그렇죠? 거뜬하게 회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 능력이 급전직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의학 3.0으로 있는 사전 대응 의학의 어떤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력이라든지 건강 회복력을 얼마나 잘 유지했는지에 따라 걸릴 확률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어떤 회복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전 대응의학, 의학 3.0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질병 그러니까 해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속 노화를 종말시키는 그래서 노화를 어떻게 보면 역전시키고 노화 속도에 늦춰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60세일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수명이 편차가 없습니다. 건강관리 거의 안 하면 그냥 한 50 정도에 돌아가시고 건강관리 잘하면 65세 정도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넘어서 110세 시대거든요. 잘 죽지도 않아요. 잘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 그게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난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 이제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이 의뢰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생체 나이 검사라는 게 있어요.
생체 나이는 건강 수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생체 나이는 어떤 나이하고의 어떤 대응일까요? 우리 지갑 안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민등록 나이하고의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어떤 줄 아세요? 이제 대부분 이제 방송국에서 그렇게 데려오죠. 동안 사례자, 동안,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사람, 노안 사례자를 데리고 와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주민등록 나이가 똑같아, 달력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해보면 99% 동안이냐 노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체 나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얼마 전에 검사한 결과는 같은 달력 나이였는데, 같은 주민등록 나이였는데 생체 나이가 18세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58세 여성인데 한 분은 생체 나이가 50세고 한 분은 생체 나이가 68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도적인 지금은 이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차이가 확 벌어지냐면 대부분 한 40세부터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30세 후반까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건강 능력 자체, 유전적인 부분들이 좀 좌우를 하다가 40이 넘어가면서는 본인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쭉쭉쭉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질병 수명도 비례해서 아니면 건강 수명이 1년 늘어난다고 한다면 질병 수명은 1.1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미국보다 수명이 한 5년 정도 더 많지만 질병 수명도 4년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명이 많은 거에 비해서 질병 수명이 더 많은 게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집중이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의 후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60대, 60세, 60대 후반부터. 물론 이제 빨리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 이거는 이제 확률이고 통계이기 때문에 40대부터 골골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문제죠. 너무, 제가 보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50이 넘어가면서 건강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60대부터 70대까지는 건강관리 잘한 사람과 잘 못한 사람의 어떤 건강 수명, 생체 나이의 차이, 삶의 질이 천차만별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곧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이미 여성들의 어떤 평균 수명 90세가 넘었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몇 년을 살 거냐,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를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은 거의 100세에서 110세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70세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 그리고 90세가 되었을 때, 여기 계신 리더님의 거의 대부분이 90세까지 생존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0세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두 다리로 마음껏 걸어 다니면서 뭐 하와이도 가고, 로마도 가고, 그럴 거냐? 아니면 휠체어에 실려 다니면서 집 밖에는 거의 벗어나지를 못할 거냐? 그다음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사고 판단을 못하고 가지고 못 알아볼 거냐? 90세가 되어도 40대 못지않은, 50대 못지않은 총명함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약에만 의존하며 살아야 되냐? 그런 차이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수명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질병 수명도 늘어난 거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과속 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속 노화. 노화의 속도가, 고령화의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지만, 제가 아까 제 책의 제목처럼 가속 노화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한국인이 그러면 과속 노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삶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경쟁, 스트레스. 그래서 발전이라는
현대 문명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이제 발전의 성과를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게 질병 수명, 그다음에 과속 노화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치매, 암, 당뇨, 심장병.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5명에 2명 정도는 지금 당뇨 전 단계부터 당뇨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리드님들이 살아갈 때 한 80세, 90세가 되면 그 나이 때 제가 봤을 때 딱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2명 중에 3명은 당뇨일 거고, 2명 중에 3명은 당뇨일 거고, 2명 중에 3명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서 3명은 치매 내지는 경도유지 장애를 앓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확률을 이제 피해가야 됩니다. 그 당뇨 팬데믹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 전 단계는 65세 2명 중에서 1명입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당뇨 전 단계를 합치면 2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라는 질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뇨에 꼭 걸려서 뭐 우리 뭐 만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합병증, 신장 투석을 한다든지 족부궤양으로 발가락을 잘라낸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뇨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뇌 기능도 떨어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로우 에너지 상태, 에너지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고 고혈압은 반드시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고혈압은 이제 뭐 스트레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은 것 같고요. 스트레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한 1230만 명 정도가 고혈압 인구로 추정이 되는데 고혈압은 제일 무서운 게 뇌혈관에 내 타격을 굉장히 크게 주기 때문에 뇌출혈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급작스럽게 우리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뇌출혈하고 심근경색이잖아요. 뇌졸중도 위험하죠. 뇌졸중도 굉장히 크게 막히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반신불수라든지 언어장애 정도로 오는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은 골든 타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생명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혈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저는 이제 뭐라고 항상 표현하냐면 혈관을 두드리는 망치.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이야기하다 까먹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약을 안 먹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아이디어한데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행동은 조절이 안 되는데도 단지 약을 먹기 싫다.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만용이죠. 자기 건강에 대한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본인이 압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혈압을 확 떨어뜨리고 혈당을 정상화시키면 약을 끊어도 됩니다. 근데 고혈압약하고 당뇨약하고 고지혈증 약은 그냥 조절해주는 약이거든요. 약을 먹고 수치가 좋아졌어. 완치됐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약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나는 약을 먹기 싫다. 그 최근에 이제 스타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스타틴을 먹으면 근육이 높고 세포가 죽는다고 해서 스타틴을 안 드시는데 자,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서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조절이 제일 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조절이 안 되는 병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조절이 불가능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0세 이후에 갑자기 고지혈증 생겼어. 나는 더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또 잘 조절한대. 그거는 우리 리더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녹이는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혈관에 의해서는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성분들 아니면 비만하신 분들,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 약 끊을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을 바꿔서 약을 끊는 거는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건강이 우선이고 그렇다면 약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자든 자기가 최적 레벨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용하는 데 있어 어떤 선입견을 절대로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지혈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고지혈증에 관련된 분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성지방부터는 오메가3 정도가 나와 있지만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양이라든지 운동하고 결합이 되면 우리가 약에 의존할 수 있는 의존하게 되는 빈도를 굉장히 줄이겠죠. 하지만 수치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현대학적인 치료는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게 되면 100% 이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뇌졸중, 심근경색, 그다음에 심부전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질병 예방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책이니까 한번 잘 나중에 책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급성질병하고 중대질병, 만성질병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질병은 갑자기 여러분을 덮쳐서 이렇게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질병은 어떻다는 거죠?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뇌졸중, 심근경색도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때부터 혈관은 노화하기 시작합니까? 10대 때부터 노화해요. 1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노화해가지고 40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뭐 요새 들어보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70이나 80세가 됐는데도 30대, 40대보다 더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질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데서 11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건강은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건강에서 완전 불건강, 죽음이죠. 죽음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중대 질병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되는 속도, 노화되는 양상을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이 충분히 조절한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대부분의 어떤 중대 질병은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건강은 연속이다. 건강은 연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시사하죠. 우리가 노력하면 연속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꾸준히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임계점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잖아요. 노화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방향입니다. 0세부터 110세까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걸어가면서 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노화의 방향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노화되는 속도는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는 건 다 이제 아시죠? 노화는 필연이지만 노화의 속도는 뭐라고요? 우리 리더님들의 선택입니다. 자, 제 강의를 지금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1년에 1년 정확하게 이렇게 노화되시는 정속 노화하시는 분도 있겠고 1년에 11개월밖에 안 늙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년에 15개월씩 가속 노화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게 아까 뭐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까?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생체 나이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그 노화의 속도는 뭐라고요? 우리 리더님들, 여러분들, 나와 우리 리더님들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노화가 이제 빨리 되는 거 가속 노화, 천천히 되는 거 저속 노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하시면 노화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죠? 역노화입니다. 리버스 에이징. 자,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뭐 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학인데
의학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학은 의학 2.0이에요. 지금의 주流의학은 고치고 자르고 먹이고 약을 먹이고 방사선을 째고 그죠? 그게 이제 의학 2.0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고쳐야 될 질병 병수가 있으면 타겟팅해서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의학 2.0. 그래서 의학 2.0은 개인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병이 됐어. 가령이 되면 유방암이 됐어. 유방암의 타입에 대해서만 치료가 다를 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유방암의 치료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이 퍼포먼스라고 하거든요. 이 약물이나 이 수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 완화시킨, 그러니까 강도를 낮추는 어떤 치료법은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의학 2.0입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질병을 타겟팅하는 거. 그래서 장기 중심, organ 중심이라고 하죠. 의학 3.0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아주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아니지만 의학 2.0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대체의학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통합의학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능의학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뿌리고 의학 3.0 이제 질병 해방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 조기 검진, 검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응해가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자. 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럼 나의 건강 상태에 맞게, 나의 체질에 맞게 건강 관리를 하자. 똑같은 좋은 습관이라도 나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이 방식 좀 더 좋아. 운동하는 게 운동을 조금 이런 운동하는 게 더 좋겠어. 이제 이런 게 이제 3.0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유전자적 접근, 기능학적 접근들이 조금씩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3.0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학 2.0은 수명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하게 타겟팅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3.0은 의학 2.0의 성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 2.0에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받아야죠. 그걸 뭐냐면 분업이라고 그럽니다. 협업이라고 그럽니다. 받되 아까 이야기했던 본인의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하자는 게 의학 3.0이라는 거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의 정의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란 게 이게 한 40년 전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WHO에서 이야기하는 헬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량적인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질병 하나가 있고 내가 어떤 건강 수준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본인을 자아 실현하고 어떻게 삶의 목표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 때문에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과도하게 너무 목표를 허황되게 잡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수도성 같은 그런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뭐 이 부분은 뭐 기능학을 하는 의사들, 예방학을 하는 의사들이라면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질병 예방에서는 뭐 조금 새로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분자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포용적인 태도라고 보여요. 포용적인 태도. 그래서 현대 건강관리의학에서 우리 뭐 우리 리더님들이 만다 이렇게 전파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받아들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운동, 수면, 정서습관, 영양, 분자 이게 질병 예방의 5요소고 자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가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세까지 의학 3.0의 수혜자가 되고
완벽한 이제 건강. 그럭저럭 삶이 아니고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청년처럼 사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이거를 잘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명적인 만성 질환, 중대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을 압도적으로 낮추거나 만약에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포텐셜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가져야 돼. 뭐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썼던 어떤 슬라이드인데 이번에도 리바이벌 했는데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질병의 잎사귀를 고치지 말고 뿌리를 바꿔라. 그 뿌리는 생활 습관인데 금방 지금 이야기했던 뭐 이거 이 다섯 개죠. 그래서 질병이 건강을 압도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력이 질병을 압도하는 삶으로. 그래서 그거는 언제 하시면 제일 좋을까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 소 있고 외양간 고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아프신 분도 있지만 늦지 않았어요.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도면 압도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불편한 부분들을 살살 잘 달래가면서 그다음에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세인의 비밀을 보면 자, 이게 이 두 분,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래프로 했는데 이거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두 분은 어떤 분일까요? 왼쪽 분하고 오른쪽 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래프를 보였더니 이제 피부과에서 안티에이징, 피부과 시술 받고 비포 앤 애프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거는 뭐냐면 일란스 상동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일란스 상동이는 유전자 같죠, 그죠? 유전자의 대부분이 같은데 자, 60세가 됐을 때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얼굴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화 속도는 본인의 선택. 거기에 관여한 거는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적인 요인. 그 부분이 유전자의 동일성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제 강의 듣는 우리 리더님들한테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또래보다 10년에서 30년 더 건강하고 젊게 살아라. 외모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안티에이징, 웰 에이징, 석세스풀 에이징.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일 중요한 트렌드가 한 두 가지죠. 우리 그 정 교수가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야기했던 저속노화, 슬로우 에이징,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 굉장히 지금 뭐 히트를 쳐서 국내에 도입된 개념인 리버스 에이징, 역노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겠다.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가끔은 역노화하겠다. 역노화는 포인트 순간에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면 100세가 됐을 때 80세의 어떤 건강 나이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두렵지 않은 100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복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리더님들이 좌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또 다시 다가올 겁니다. 코로나. 지금 아마 동남아 쪽에서 대유행하고 있으니까 국내로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폐렴. 폐렴 걸린 사람, 폐렴은 아니겠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보면 감기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3일 정도 아있더니 그냥 가뿐히 나아요. 요새 감기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게 바로 회복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안 걸리면 좋겠지만 암에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건강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회복력 있는 사람은 그냥 뭐 6개월 정도면 완전 간에된 것처럼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동안 힘들어한다는 거죠. 회복력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에너지와 신체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는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질병적 요인에 걸리고 큰 어떤 시련에 닥쳤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본인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럼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는가? 평소에 본인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가가 결국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기록이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어떤 관리를 했던 사람은 자기 몸 안에 그 DNA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난 건강관리 한 사람이야. 세포도 알아봐요. 바이러스도 알아봅니다. 들어왔다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 것들 해줘. 자, 그런 게 이거죠. 같은 도넛을 섭취해도 몸의 반응이 다른 이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그냥 살이 찌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는 분. 그 요새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있죠.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 똑같은 도너츠를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강하게 쳐가지고 고혈당, 저혈당하고 가는데 어떤 분은 그냥 평온해요. 최근에 24시간 혈당계를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 거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포 안에서 그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독소가 되지 않고 에너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쓴 그래서 인슐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인슐린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평소에 이제 디톡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이 또 구조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근육하고 지방의 양이에요. 지방도 보면 건강한 지방이 있고 손상된 지방이 있어요. 뭐 손상된 지방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뭐죠? 셀룰라이트죠, 그죠?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똑같은 지방이지만 어떤 분들의 지방은 에너지나 독소를 담는 그릇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분들의 지방은 독소를 뿜어내는 지방이 된다는 거죠. 약간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슐린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 건강히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리더님들이 지금 제 강의를 이렇게 집중해 들을 수 있는 것도 결국 탄수화물의 힘이거든요. 탄수화물을 간하고 지방세포에 글리코겐으로 잘 저장해 놨다가 직급 내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잘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를 들어도 뇌의 에너지 대사, 뇌가 돌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을 이제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을 아껴야 되죠. 인슐린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 물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힘들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외로 다른 데 있습니다. 밤에 먹는 거, 야식.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정도만 지켜도, 아, 물론 이제 항상 그럴 수는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밤에 만날, 뭐 술 한잔 안 먹고 야식 한 번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도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 그럼 15시간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는 그것도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12시간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 전날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 12시간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 세포가 오토파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두 번째, 밥 먹고 나서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슐린 파트너거든. 그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근육이거든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을 늘려주면 웬만큼, 웬만큼 이렇게 막 탄수화물 음식을 좀 자유롭게 먹더라도 당뇨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낮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췌장이 마시가는 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오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으면 인슐린이 확 떨어집니다. 코티졸은 인슐린과 반대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사질환, 대사질환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하죠. 자, 근데 이 대사질환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사를 시키려면 영양소를 날라야 되잖아요. 산소를 날라야 되잖아요.
그 나르는 통로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이 제대로 안 되면 혈관 쪽에 부하가 걸리고 그 혈관에 부하가 걸린 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하가 걸린 부위가 뇌면 뇌출혈, 뇌졸중, 심장이면 심근경색 협심증, 콩팥이면 신부전증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쓰리고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인슐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을 조절하는 사람이 인생을 조절하는데 저는 그것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보세요. 본인도 그렇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렇게 드시는 분이 95%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떻게 먹자고요? 채소 한 번, 고기나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나 단백질 한 번, 밥. 아주 뭐가 달라. 그럴 것 같지만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잖아요. 이거는 채소, 단백질, 밥이니까 2대1이잖아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잘 지키시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량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탄수화물 양은 결국에는 인슐린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쁜 단백질, ADL 단백질, 그리고 ADL 단백질 중에서도 Small Density LDL, 입자가 작은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입자 작은 콜레스테롤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게 중성지방, TG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의 어떤 요즘에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시하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본인이 웬만큼 노력을 해도 160 이상이다. 아니면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 그럼 130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도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암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암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의 암세포가 있죠. 우리 그거 아시죠? 자기 몸속에 오늘 또 암세포가 몇 개 정도 생겼을까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계속 생겨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뭔가요? 암을 잡아내는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의 그거 차이고, 암세포는 이 면역세포로부터 자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바르브루크 이펙트라는 생존 경로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면역세포는 뭐를 타고 오느냐, 혈액을 타고 산소와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산소가 올 때는 암세포를 죽이는 활성산소도 같이 옵니다. 활성산소를 적당히 있을 때는 암세포를 죽여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에너지를 받냐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기성 발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얘는 젖산을 뿜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알칼리성, 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을 건데 산성화된 환경을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 산성화된 환경은 무슨 환경이냐면 암세포는 유리한 환경이에요. 면역세포는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된 환경은 암세포의 홈그라운드거든요. 그 젖산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이쪽으로 접근 못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이 과연 1, 2년 만에 되느냐?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암세포는 몇 년에서 몇십 년간 끊임없이 주변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이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암세포를 돋습니다. 자, 그거 아시죠?
암세포는 불안정한 산소이기 때문에 정상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그 세포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된 세포는 아까 산성하고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세포의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돌연변이 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막아주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잠을 못 자고 멜라토닌 전구물질 또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부족한 우울한 사람들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작가들은 예비용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just now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래서 건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연금이에요, 연금. 저축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나중에 노후를 결정하잖아요. 지금 젊었을 때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책들 같은 거 읽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놓고 그러니까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해서 골밑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놓고 그게 결국에는 100세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는 변형된 단백질입니다. 변형된 단백질. 자, 다시 이야기하면 단백질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접혀야지 이게 오토파지의 재료가 돼요. 자가포식. 자가포식은 뭐냐면 우리 몸의 어떤 세포들이 나이가 들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사멸해야 되면 자연스럽게 사멸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 사멸돼요. 사멸이 폭주하거나 미스포이딩 된 상태로 되면 세포 내에 찌꺼기가 되고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이렇게 잘못 접힌 미스포이딩 된 단백질은 내 세포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냅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 세포와 내 세포 사이에 시냅스에 끼어서 내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미스포이딩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녹이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멜라토닌이에요. 그게 글리프 시스템. 밤에 자는 동안 얼마나 숙면에 취하느냐, 빛을 완벽히 제거하느냐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밤에 자는 동안 내적 수액을 타고 멜라토닌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넓어진 공간으로 내적 수액이 이게 들어가요. 침투를 하죠. 침투를 하면 멜라토닌이 싣고 들어오면 얘가 활성산소를 물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베타 아밀로이드는 녹입니다. 근데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치매는 뭐 70세, 60대부터 오잖아요. 50년 동안, 어릴 땐 다 잘 자니까, 50년 동안 본인이 잠을 어떻게 잤는지, 빛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생체 리듬을 어떻게 조절했는지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하시면 되고요. 다섯 가지 영역.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분자, 운동, 수면, 정서건강, 영양 이 부분을 잘 배치한 데서 아까 의학 3.0을 말씀드렸죠. 의학 3.0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퍼스널라이즈드 헬스케어라는 겁니다. 맞춤형 건강관리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의학 2.0은 이미 걸린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데는 좀 힘들다. 그리고 초고령화되다 보니까 노화, 그다음에 노쇠, 노화가 극대화된 형태가 노쇠거든요. 노쇠 노인이 되지 말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리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게 핵심적인 배경이고, 자, 이거를 하려면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해야 된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성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항목은 왜 고른지 아세요? 미리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발견해서 이득이 없으면 건강검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지금도 계속 이슈인 거예요. 일찍 발견하나 안 하나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통합성. 그 사람을 통합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고 결국에는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하고 똑같죠. 다이어트하고 나서 요요 그냥 와버릴 것 같으면 다이어트 안 한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제 비만 환자도 뭐 무조건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이 비만 관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있는지 환경인지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살을 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요요라고 하는데 웨이트 사이클링이죠. 웨이트 사이클링은 그냥 계속 뚱뚱한 상태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리포트도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굉장히 핫한 비만 주사들 또 굉장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이제 잘 유지 계속 지속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건강관리 이제 마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앞으로 우리 회사 쪽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많은 이제 팔로워들한테 좋은 이제 영향력을 줘야 될 건데 영향력을 주려면 이런 것들을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는 것. 그래서 생체 나이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게 당신의 생체 나이 몇 살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량화된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도 정확하게 하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내비게이션, 건강 경로를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기대가 크고 조만간 대두될 그런 어떤 나오는 앞으로 그 솔루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웃은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손에 이거 뭐 이 손가락 붕대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운동이 테니스인데 어제 테니스를 오랜만에 가가지고 앞에 있는 애가 공을 싹 넘겼는데 공을 넘기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뛰어가다 넘어진 거죠. 뭐 이게 넘어졌는데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지만 그것보다는 뭐 이거는 금방 낫겠죠. 뭐 골절 좀 되더라도 뭐 실금 정도 갔더라도 뭐 얼마 정도 붙을 거니까. 근데 아프긴 아파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부상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상당하지 않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운동을 6개를 앞으로 100세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6개.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그게 주 운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그러니까 부운동은 골프, 테니스, 자전거. 아마 자전거는 조금 위험해가지고 실내 자전거만 탈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적어도 저처럼 6개 정도 뭐 근데 3개는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은 다 하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5개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부심.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 건강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거든요. 매일 하는.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주장하는 게 운동은 즐겁고 고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6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걷기도 재밌고 달리기도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이제 병원에 출근할 때 공원에 항상 가로질러서 오다가 보면 공원 중간에 이제 산스장 있잖아요. 공원 헬스장, 산스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철봉 매달리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존2 운동이 좋습니다. 존2 운동은 뭐냐면 존 1부터 존 5까지가 있는데 존 5까지가 있는데 존 5는 전력 달리기죠. 존 1은 그냥 걷기고 존2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우리 25센트 라이드 같은 걸 타면서 TV를 보면서 그냥 천천히 하는 운동도 운동입니다. 운동이 무조건 고되고 힘들고 헥헥거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렇게 빨리 달리면 좋아요. 또 운동 보다 보면 또 프로그램 보다 보면 또 열받을 때 있죠. 뭐그 주인공을 괴롭힌 나쁜 놈이면 그때 좀 빨리 돌리기도 하고 그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전투 운동을 메인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내 자전거, 실외 자전거, 수영도 굉장히 좋고 가볍게 달리기 정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옆 사람하고 대하는데 약간 수비 차이 정도. 그 정도를 한 20분에 30분 정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근력 운동은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는 뭐 무릎이 괜찮으신 분은 스쿼팅 굉장히 좋아해요. 그다음에 철봉 매달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철봉 매달리기.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턱걸이 하실 필요 없어요. 매달리는 자세만으로도 굉장히 견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 손아귀에 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해보시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오늘 또 공원에서 지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턱걸이를 10개 정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두세 개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턱걸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우리 그 탁자에 대고 가볍게 팔굽혀펴기 하기. 그 상체하고 하체 운동을 항상 균형 잡히게 해야 되고, 자, 우리가 50대가 지나가면 무조건 5대요. 근력 운동 5, 유산소 운동 5를 해야 됩니다. 걷기 운동만 하셨어도 안 되고, 근력 운동만 하셨어도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가부와 조금 조금씩 더 세게 하라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반복성입니다. 반복성.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은 매일 꾸준하게 30분 정도 운동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 DNS 운동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DNS 운동은 언제 우리 리더님들이 하시면 좋을 거냐 같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내지는 저녁에 잘 때 이건 뭐냐면 다이나믹 뉴로머스큘러 스테빌레이션 동적 신경근 안정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린애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할 때 이거를 조화시키면서 이렇게 걷는 동작을 사서 익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하지 말고 누워가지고 하는 스쿼트처럼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 무릎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그럼 전혀 부담이 안 가죠 무릎에. 그리고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릎 들기 잠깐만요. 이거를 천천히 숨 깊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숨을 올릴 때 천천히 숨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올릴 때 천천히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그 호흡에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운동을 매일 꾸준하게 호흡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근육이 잘 자랍니다.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운동을 하되 절대 다치지 마라. 그리고 다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하거나 욕심을 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추어야 빨라진다. 더 빨리 가려면 더 느리게 갈 필요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양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계속 그동안 제가 강의들을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자, 여기 영양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새롭게 받아들이되 보수적인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뭐냐 하면 간헐적 단식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설왕설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16시간 간헐적 단식은 그렇게 막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 10명 중에 한 3, 4분은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그분이 어트랙티브하게 작용하는 분들은 영양 가행 상태가 계속 있다든지 근육이 굉장히 많다든지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그래서 라이트 인터미턴트 패스팅이라고 해서 가벼운 간헐적 단식 12시간 정도만 해도 돼요. 의외로 그 잘 실천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자기 몸에 큰 효과를 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거꾸로 식사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식을 가지고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건 최적의 식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식단은 세계적인 건강식이거든요. 단, 최근에 혼밥, 혼식이 늘어나면서 채소가 식탁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식탁에 좀 채소라든지 단백질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소혈당 측정기 같은 거 아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또 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인생에 한 번쯤은 연소혈당 측정기를 차가지고 내가 어떤 패턴일 때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지 나는 언제 저혈당이 오는지 저혈당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이때쯤에 오면 내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식사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비율이 어떨 때 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건데 제가 24시간 혈당계 암 찼을 때인데 자 이게 보시면 203 이게 뭐냐면 별거 먹어부터 아니에요. 뭔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었고 햄버거 하나 먹고 콜라 하나 먹자마자 바로 이게 100 정도로 유지되는 게 200으로 확 뛰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일 때 되게 힘들구나. 그걸 딱 알았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음식 메뉴를 먹어봤어요. 하나는 159고 하나는 120이죠. 뭐였을까요? 똑같은 메뉴를 먹었는데 159는 똑같은 메뉴를 먹고 그냥 진료실 와서 그냥 잤어요. 낮잠을 잤고 120은 뭐냐면 똑같은 메뉴를 먹고 걸었어요. 10분. 그 차이입니다. 아, 그래서 뭘 먹고 이제 그러면 인슐린이 굉장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뭐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인체를 재생시키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자는 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오른쪽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생체 시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갈 때 기능을 하는 게 부신이에요. 부신 호르몬, 코티졸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자, 올라가서 작용을 잘하죠. 그래 이게 중간 그러면 이제 한 밤 9시 정도 되면 피크에 올라가 가지고 딱 닿아 있다. 근데 위에서 밑에 내려온 거 있죠. 밑에 하살표. 이게 뭐냐면 잠을 자라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몸도 극도로 피곤하고 잠자는 압력도 이렇게 딱 왔을 때 이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잠이 쫙 자야죠. 그래서 이 공간만큼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만큼 어떻게 되냐면 신체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되려면 하루의 주기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신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굿모닝 루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 굿모닝 루틴 자체가 이게 하루가 잘 시작돼야지 하루 리듬이 이렇게 잘 가서 그거거든요. 밤은 낮에 한 일을 알고 있답니다. 잠은 네가 낮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네가 낮에 적당하게 피곤하고 그다음 밤에 자기 전에는 뭔가 잘 수 있는 부교감 신경은 올라가고 교감 신경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야 나는 숙면에 취할 거야 그겁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바이오틱스 물 한 잔, 햇빛 쬐기, 심호흡. 밤에 자기 전에는 빛을 완벽히 제거하고 그거 해보세요. 불면증 환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진짜 그게 앞으로 건강에 문제일 건데 결국 이 불면증이라는 거는 잠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빛에서 옵니다. 대부분 그 두 가지 삐하고 생각이에요. 생각이 잠이 안 들거나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밝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맡에 항상 이게 있어. 근데 이거를 자기 뭐 잘 자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 30분 전부터 보지 않는 습관. 그리고 거실에 아예 이제 멀리 내다 놓는 습관만으로도 5분, 10분, 20분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 그거를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서건강 관련해서는 관점 바꾸기, 자기 혐오 벗어나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자기 탓 안 하기. 남 탓 안 하기.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탓 안 하기, 남 탓. 그럼 무슨 탓을 해야 되냐? 그 탓할 필요가 없죠. 자기 탓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 탓하면 결국 그 사람이 또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기 탓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탓 안 하기, 남 탓 안 하기. 그리고 가급적 이제 기브 앤 테이크 관점보다는 주고 나서 항상 받으려고 하면 불행하잖아요. 기브 앤 포겟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아까 앞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포텐셜이 올라가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나 불안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좋은 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스트레스나 불안, 걱정, 분노, 화는 안에 쌓인 게 있다는 거죠. 안에 쌓인 거를 풀어주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저 운동은 가장 중요한 생각 중지 운동이라고 봐요. 생각 중지 훈련. 운동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저는 이제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한 1분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고 그다음에 숨을 먼저 내쉽니다. 내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이마시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내쉽니다. 숨을 먼저 내쉬고 그다음에 천천히 들이마시고 저는 이제 입으로 내셨다가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 날 때 한 1분 정도만 이 연습해 보시면 좀 처음에 이게 그거는 있어요. 이 호흡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기존에 하던 호흡을 바꾸기 때문에 머리가 어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자기 할 수 있는 한도만큼만 하세요.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분자 엑소제너스 몰레큘이라고 가행은 대사를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말이 제가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자,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회사가 또 우리 리더님들 도와주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분자라고 보이는데요. 가행은 대사를 통해서 제거하고 결핍은 보충을 통해 채운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대사를 항진시키는 인자, 보충해주는 인자, 그리고 질병은 회복하며 건강은 정지시킨다. 엔도제너스, 몸 안에 있는 내재적 인자가 있어요. 호르몬, 효소, 면역인자. 이 엔도제너스와 엑소제너스, 밖에서 들어오는 인자들, 뭐,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분자로 표현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하나의 영양소는 하나의 효과가 아니고 다중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저분자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물, 항산화 영양소를 파트너로 하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시고 영양, 장의 어떤 건강이 중요하고 위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엔자임, 소화효소, 뭐 단백질, 항산화 영양소, 물이 중요하고 수면 관련해서는 뭐 이거 수면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 미네랄, 뭐 미강주정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장 내축이기 때문에 그 정서 건강 관련해서는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잘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요소와 분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와 분자는 서로서로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침 루틴 뭐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 한 뼘을 쬐면서 침대에서 DNS 운동, 아까 DNS 있죠? 몸통 스트레칭 하면서 시작을 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이제 세수할 때 감사합니다. 그다음 아에요 웃으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걷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몸에 자신감 그리고 하루는 내가 만들 수 있다. 건강한 하루는 내가 만든다.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하루가 모여가지고 365일이 되고 365일이 모여서 10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게 되면 그게 100년이 건강해질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오늘 이제 강의 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밤에 숙면 취하시고 내일 아침은 또 미라클하게 시작하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건강은 연속이고
내가 만드는 루틴은 나를 완성시키는 조각이다. 리더님은 위대한 건강과 행복을 조각하는 예술가이다. 나는 나의 위대한 건강과 행복을 조각하는 예술가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걸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지금 너무 많이 오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할 말이 많아서 그랬으니까 앵콜 강의니까 조금 양해를 바라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더님들께서도 지금 음소거 하시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의 질문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우리 리더님과 가족